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하루 사이에 대폭 완화된 흐름이 시장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이런 변동 자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FOMC 의사록 공개 등 올 한 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금리 이벤트를 놓고 여전히 우리는 걱정의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분의 목소리가 간절해서 모셨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과 지난해부터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의 답변이 저는 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연초에는 즐겨라, 출구 앞에서 즐겨라, 그리고 10월경에는 현금 비중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말에는 하락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 이야기 들을 걸 그랬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도 기존의 의견 고수하십니까? 예, 아직도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로 주가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6월경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이 가대평가가 해소돼야 될 것이다. 예, 그렇다면 그 계기가 뭐일 것인가? 예,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일 것이다. 예, 그 충격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아직도 주가 하락이 더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실물 충격이거든요.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선행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동행 지표들이 조만간 둔화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그렇잖아요. 긴축이 온다. 경제 지표가 뒷받침이 돼주고 긴축이 오는 거면 차라리 시장이 견딜 체력이 있고 경계가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 불안함을 찝찝함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신 거고요. 전체적인 증시 상황을 봤을 때요. 유독 글로벌장 대비해서 한국장의 타격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2700선 심리적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도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이런 흐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실질 GDP 중에서 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나 되거든요. 우리는 세계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오르고 주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 혹은 감소하고 우리 경제성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1월에 조짐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1월에 그 무역수지 적자가 당초 통관 기준으로 48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좀 수정해가지고 확정치가 좀 나왔는데 48억 달러로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0억 달러 정도 됐던 거는 2008년 1월이었었어요. 2008년 1월에 40억 달러 오고 그 이후로 5월까지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나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 수출 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주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이 무역수지 적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 이 에너지 쪽의 가격 상승이 조금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석유류 쪽의 가격이 한 16% 1년 사이에 올라왔고 그 밖에 거의 모든 물가 지표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속, 농업 관련은 곡물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사실 지금 시장의 본질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미국이 더 제일 심각하고요. 인플레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수요 측면에서 2020년 하반기 세계 경제가 V자형의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거의 세계 경제가 V자형이 해버렸어요.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 보니까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는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요. 미국은 더 빨라요.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가
상승을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전 세계에 중국이 정말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 중국의 임금이 이제 오르면서 중국이 과거에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는데 중국 임금이 오르면서 더 이상 세계 공급을 싸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물가 상승이 조금 더 복합적이다. 그러면 이 원자재 시장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올 한 해도 계속 줄 수 있는 변수인 걸까요? 저는 원자재 가격 조만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제 피크일까요? 거의 피크 그 정점 무렵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국제 유가를 전망할 때요, 우리 코스피를 봅니다.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한 1개월 정도 상관지수가 0.6 정도로 비교적 높은 상관지수를 갖고 선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출 비중이 GDP에서 굉장히 그러네요. 높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도 나오고 경제 성장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식 시장이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생적인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가를 보면은 앞으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조만간 안정될 것이다. 그거는 조만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만간 국제 유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사실 그게 경제 활력 자체가 둔화된다라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럼 원자재 시장 안정, 증시 다시 분위기 나아질까 이렇게는 이어지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네. 뭐 통화 긴축, 금리 충격은 상당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 충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OECD에서 뭐 주요국의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이 OECD 전체 선행지수 정점. 우리나라 7월이 정점이었고 미국은 6월이 정점이었습니다. 네. 물론 중국은 1월이 정점을 치고 중국 경제가 먼저 둔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 1월까지 계속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둔화되는 조짐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2월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가 며칠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61.7로 나왔어요. 10년 만에 최저라고 들었어요. 예, 그 2011년 이후로 거의 최저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고요.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바로 1분기 뒤에 경제성장과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나오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예측오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수치가 조금씩 변해갑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올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6.9% 성장해가지고 물론 기저효과 작년 4분기가 높았기 때문에 네. 1분기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만은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은 1월 들어가지고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주가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 심리도 그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소비 심리 주하고 실제로 시차를 두고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요 IMF 주요 IB들이 최근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이제 실물이 둔화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익을 전가하는 가격 전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산에서 투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또 소비 위축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할 거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장이 흔들릴 거고 우리 장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게 지금 경제 상황에 맞물려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전망치를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격 정가를 해야 되거든요. 요새 기업들과 방문해 보면은 고민하는 게 그동안 상품 수준은 1, 2년 전에 받아놨거든요. 일정한 가격에.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이익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는 나타나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F 우리가 3월에가 FMC 조만간 열 텐데 거기서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 물가 전망 다 수정 전망하거든요. 분명히 경제 성장률은 지난 12월보다 낮추고 아마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일 거예요. 미국 작년 12월 보니까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 상승률이 작년 12월 올해 2.3%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4% 이상으로 수정 전망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니까 이게 금융시장, 특히 주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정책 운용자들도 분명 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쪽을 먼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FMC 얘기도 살짝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의사록 공개는 또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일이군요. 17일로 돼 있고 FMC에서 이번에 50bp 한 번에 올릴 거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년에 7번 올릴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셔요? 네, 저는 3월에 50bp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가끔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물가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그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상반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파월 연준 의장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물론 상승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가진 모델로 하면 2월이 물가가 고점이 나오거든요. 뭐 1월에 7.5% 나왔습니다만 2월도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물론 제가 가진 모델입니다. 근데 점차 하락해가지고 연말 가면은 3% 초반, 2%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하반기 가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텐데 그거는 경기 둔화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4분기 가면은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논쟁이 심화되고요. 특히 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걸 미리서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미국 경제를 예측할 때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국 경제를 예측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무렵에 장단기 금리 차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짜리가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였는데 물론 코로나가 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만은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짜리하고 최근에 보니까 0.4% 정도까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경기 둔화 신호인데요.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올 상반기 후반 무렵에 마이너스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3월에 금리 올리고 저런 식으로 올리면은요, 50bp 올리면은 단기 금리는 더 오르게 되고 장기 네. 금리는 못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상반기 말쯤 가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아마 경기 침체를 예고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든 저희의 이야기들을 도합했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는 코스피의 상반기 전망은 저희 지난 연말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작년 말부터 한 올 4월 무렵에 코스피가 한 2,500 정도는 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망을 했던 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 예측 모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난 2월 달에 25억 달러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 4월에는 한 23억 달러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것 가지고 적정 주가 평가하면 한 2,48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0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주가라는 건 오를 때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2,500 전후까지는 뭐 떨어질 수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거쳐야 되는 파도들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대 요소를 찾아본다고 저희가 찾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뭐 골드만삭스는 2024년 편입을 내다봤어요. 편입 시 코스피가 4,500포인트 갈 거다.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무슨 소용 있는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4,500 네. 됐다 3,000이나 가라 약간 이런 마음일 텐데 어떤 시각이셔요 교수님은? 네, 골드만삭스 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전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아는 그분하고, 분이셨어요. 예, 가끔 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항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죠. 저는 주시장의 낙관적인 시각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부 그 대선 후보도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과 만나시면 그분은 정말 서로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서로 뭐 다른 이야기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는지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좀 늘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2000년 이후로 연평균 상승률이 8%였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8% 성장하면은 뭐 MSCI 관계없이 물론 MSCI가 영역 선진국 관계 오를 겁니다. 뭐 4,500, 5,000 갈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연평균 지난 21년 동안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8%였는데요. 지난 10년간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연기금들 수익률 보면 엄청 좋거든요.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1%예요. 그런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3년은 10년 평균 7%라고 생각하면 평균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조건이 결합되면 4,500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명목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한 3% 정도 제가 추정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게 생각하면 매년 4 내지 5%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수익률 가정하면은 4,500은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언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큰 변화 포인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린 파티를 즐겨야 되는 때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꼭 저희 방송에서 같이 해주세요. 저는 뭐 파티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하반기는 주가가 오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2,50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올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도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적정 주가 여러 가지 모델로 구해보면은 뭐 상한선이 한 2,900 정도 되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이 오히려 좀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때 주식을 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작년 뭐 3,300 이런 넘는 시간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얘기해 주셔서 마음 한켠이 좀 살짝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그 변동의 시간, 조금 고통의 시간들을 인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도체 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걸 좀 포트에 같이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대비 나름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 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반도체 경기 뭐 좋죠. 수출도 계속 보니까 올 1월 통계도 보니까 잘 나오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그 수출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한 11% 정도 됐는데 지금 20% 유지하고 여전히 반도체는 뭐 산업에 쌀이고 잘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서서히 사기는 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살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2,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주식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서서히 사기는 사가 나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뭐 예를 들어 100%뭐 반도체 주식을 산다고 계획을 해놨다면은 뭐 지금 한 20-30% 사시고 저는 뭐 4월, 5월 이 무렵에 나머지 뭐 70-80%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담긴 담아서 언젠간 이 상승을 누리고 싶은데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금융주에 대한 의견도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좀 방어적 매력도 같이 있고 올해는 또 시장의 변동도 있을 거니까 배당 매력도 생각하면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을 텐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선 그래도 조금 부침을 덜 겪었었기 때문에 딴 종목 갈 때 소외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금융주 시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금융주 특히 금융 지주회사들 주가 상당히 좋죠. 네. 예, 그런데 얘들이 저는 얼만큼 올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주는 경기 확정 후반부 금리 상승기에 좀 많이 오르죠. 예, 그런데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요. 예, 저는 조만간 금리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 10년 수익률이 2.7% 안팎인데요. 이 무렵이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조금 지난달보다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요. 제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둔화될 것이다. 특히 소비가 당초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요. 작년에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했는데 올해 수출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올별로는 좀 마이너스 수출 증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금 뭐 지금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3%가 약간 넘는데요. 네. 뭐 하반기에는 2% 초반 정도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시장 금리, 한국의 기존 금리는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올리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장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은행의 이익 마진도 저는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그동안 좋았는데 지금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반도체 주식이 하반기에는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왔던 흐름을 조금 뒤집어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주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춰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교수님께서 지난 하반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지속 성장을 예상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섹터라고 보시는지 앞서 말씀 주신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존의 의견을 끌고 가시는 걸까요? 전기차 제가 이야기한 건 좀 장기적인 측면이거든요. 전 세계가 탄소 제로로 가면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싸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제가 중국 2차 전기,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관심을 좀 가지자 그랬는데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싸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4월, 5월 이 무렵에 그런 주식도 사놓으시면 은행주, 금융주보다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이 훨씬 연말 가면 수익률이 훨씬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시점에서 4월, 5월까지 계속 뭐 2,500이라는 그 변동의 포인트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막 현금 비중을 열심히 늘렸다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을 그때부터 조금 싸게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그게 하반기에는 저희가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뭐 현금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네. 뭐 지금도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좀 하셔야시길 텐데 어떻든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현금이 좀 있는 게 좋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필요성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연간 흐름과 또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각각의 이 주목할 포인트들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저희가 되게 간절했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